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격화입니다. 네, 지난 15일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80%와 이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제 민심이 크게 작용한 경선이었습니다. 일단 가나다 순으로 직책 빼고 이름만 말씀드리면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8명의 후보가 통과를 했고요. 안철수가 아니고 안상수 후보 아닙니까? 안상수입니다. 예. 박진, 장성민, 장기표 이렇게 세 후보는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위, 2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2차 예비 경선, 그러니까 2차 컷오프가 이제 있는데요. 거긴 또 변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6차례 이제 TV 토론회를 갔는데 네. 일단 어제인 16일 첫 번째 TV 토론회가 이미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컷오프에서는 이제 당원 투표가 20% 반영이 됐는데 2차에서는 당원 투표가 30%, 일반 여론조사가 70%로 이제 당원 투표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10월 8일 2차 컷오프를 통해 이제 본 경선 진출 후보 4명을 확정하고요. 이후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그러니까 5대 5의 방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는 민심은 물론 당심의 지지까지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이제 경선 일정이 늦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4일, 25일 그 호남 순회 경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기서도 가반 득표를 하면 사실상 이 지사로 대권 후보가 정해지는 거고요. 예. 만약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다 해도 10월 중순에는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후보가 정해지는 건데요. 예.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최종 경선 결과가 11월 초에 나오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경선에 한참 중일 때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경선부터는 사실상 이미 확정된 혹은 확정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냐를 어필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정된 민주당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바꿔가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언론사에서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는 표심에 이제는 큰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를 해체를 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남은 경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규모 템플을 꾸려 조직력을 풀가동해서 이 득표율을 높이는 기존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최 전 원장이 이번에 이 경선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차기가 아닌 차차기를 위한 한복 후퇴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를 해서 이 정치 1번지인 종로 지역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내년 대선과 같은 날 이 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예. 최 전 원장이 이번 대권은 사실상 어려우니 차라리 다른 후보들과 이 차별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패배를 택하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종로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예상을 하는 거죠. 예. 비슷하게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있는데요. 곧 대권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 건데요. 만약 여기서 의미 있게 패배하거나
아니면 후보직을 양보하는 식이 된다면 플랜 B로 또 종로에 출마해 화려하게 부활하는 안을 또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내년 대권도 중요하지만 이 차차기를 노리는 주자들은 이 종로 보궐선거에 주목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종로 보궐선거 얘기가 참 어제부터 참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대법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이 고영주 전 진흥회 이사장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난 202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할애에서 당시에는 이제는 후보였죠.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게 이 불임 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좀 이해 못할 좀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불임 사건이면은 그 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영화죠. 변호인의 배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임 사건이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 부산에서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을 반국가 단체 찬양과 인적 행위로 처벌한 그런 사건인데요. 실제로 수십 일 동안 이 학생과 교사들을 수십 일 동안 불법 감금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자백을 받아낸 건데 이런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재심에서 5명이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우리 역사의 이제 치부와도 같은 사건인데요. 독서 모임을 하던 평범한 시민들을 한순간 북한과 내통해 국가 전복을 깨하는 이 불순 문제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 거니까 정말 야만의 시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 시대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이 불임 사건의 이 피해자가 아니요, 이 학생과 교사들, 이제 변호를 맡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역사의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았고요. 이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전 이사장이 바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그 수사검사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악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이게 공산주의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이 가치 판단 내지 정치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무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인데요. 공적 관심사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고 공인이라면 이런 표현의 자유 혹은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수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본거지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아예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태극기를 훼손하면 처벌이 됩니다. 국기 모독죄 이래갖고. 근데 미국에서는 정치 시위 중에 성조기를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성조기를 태웠다고 처벌하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 그걸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까지 낼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당히 앞서가는데 어쩌면 이번 대법원 판례는 국민들이 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해 다소 가격한 언어로 비난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해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내린 걸로 보이고요. 법률가로서 대법원 이 판결에 이번에 찬성을 하는 게 제가 찬성을 하는 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남겨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거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으로 남겨두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만약 고민이 아니라 일반
일반 개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뭐 공적 사안이다, 공적 관시다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니까 그때는 그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거고요. 이승기 변호사는 공산주의자시죠? 저는 모두를 사랑하는 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이래도 저는 안 끌려간다 이거죠? 저는 공적 인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지 않겠어요? 대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MC님한테 그러면 MC님이야 뭐 대한민국 국민 한 절대 다수가 아니까 공인이니까 저는 제가 안 되겠죠.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